지난번에는 외국의 로마, 그리스, 서양의 도시계획을 해봤죠. 그럼 요번부터는 한국의 도시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기,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그때부터를 말하고 있겠죠. 자, 형태적 특징은 원시적 주거 형태가 있고, 시대별 주거 형태는 구석기에는 자연동굴, 그때 말씀드렸죠. 뭐 공격을 피하기 쉽고 굴 앞에 불 피워놓으면 방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막혀 있으니까 한파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구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는 수호칠학의 시대. 이때부터는 야생 채집이나 불을 이용하고 돌 같은 걸로 이제 동물을 잡거나 이런 식의 이제 뭐 그 도시 형태가 아닌 그냥 취락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한 3, 4, 5 모여가지고 한 두세 집이 모여가지고 취락을 위주로 하는, 이때부터는 무기가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된 거죠. 우리가 평지 쪽에 나가서 살아도 죽지는 않겠다. 옛날에는 쉽게 설명을 하면 무기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생겼는데, 우리가 옛날에 왜 원시인들이 맘모스 이런 걸 잡았을까요? 작은 토끼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때 신석기는 돌, 뗀석기, 돌 갈아 만든 거를 나무에 꽂은 창, 요런 것들 가지고는 어, 그 작은 동물을 잡기가 힘들죠. 워낙 빠르니까. 활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큰 동물을 주로 사냥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명이서 모여 살았고, 전체적으로 집단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취락이 많이 발달한 거죠. 이제 농경 문화에 정착이 되면서 평지 및 큰 취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요새야 농기계로 쫙 짓고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짓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자식이 곧 재산인 한 열댓 명씩 해서 뭐 품앗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품앗이나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돌아가면서 도와주면서 농사를 짓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평지에서 여러 명이 이제 취락 형성을 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이게 뒷받침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까요? 이제 토기의 발달이 됐죠. 왜?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서 겨울 내내 먹어야 되는 형태니까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래서 토기의 발달도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많은 발달 형태로 가기 시작한 거죠. 평면 형태로 보면 원형, 타형, 장반형, 수열 주거 형태로 보이고, 청동기 시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움집이 했지만 대부분 장방형을 주로 많이 사용했죠. 원형, 타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겉에 만들기, 이게 씌우는 게 거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형태, 원시동굴. 장방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집의 가운데 약간 파서 이제 삼각형 텐트를, 원형 뿔 형태의 그 텐트를 치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장방형은 여기 보이듯이
네 군데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쪽에 하나로 묶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사용했지만 장방형이 되면서 이제 나무를 촘촘하게 안 세워도 되겠죠. 이때부터는 모피나 털, 가죽 같은 걸로 외형적인 이런 그 텐트 형태의 움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시적 주거 형태 두 번째를 보면 구석기 시대별 특징을 보면, 구석기 시대는 단순히 모여서 사는 수준이었죠. 왜?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니까 집단 체제로 있는 것이 아주 안전하겠죠. 신석기 시대는 움집 형태의 발달. 왜요? 이때부터는 이제 구석기 시대는 진짜 몽둥이 큰 막 바위 같은 거 던져서 잡았는데, 신석기 때부터는 이제 뭐 뗀석기라 그러죠. 이제 해서 날카롭게 석기를 만들어서 무기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돌도끼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움집 형태를 하에도 내가 동굴에 꼭 안 살아도 이게 방어가 되는구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 및 도시발생 부적 연맹체가 성립이 되죠. 이때는 거주지의 계층적 분리, 구릉지 토성은 지배 계층이 거주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는 게 그 원형 구조, 이게 구석기 시대고, 여기 장방형으로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죠. 이게 암사동에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 형태가 요 형태입니다. 자, 이제 농경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계층이 분리됐죠. 왜? 좀 여유롭게 뭐든지 되면서 좀 여분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은 저쪽 가서 이제 물물교환 형식으로 가져오는 그런 게 됐고, 정치적 지배 관계가 성립됐죠. 소비와 행정 관점에서 도시의 성격을 가진 성읍국가, 작은 토성국가라고 그러죠.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뭐 좀 지금 어디 올림픽공원 가면 그 토성이 있죠. 그런 느낌의 이제 성읍국가가 발달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철기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성곽도시의 성립은 고조선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최초의 성읍국가로 형성되고, 규모나 실체는 너무 옛날이어서 그냥 추정만 할 뿐이고, 오늘날 평양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정체적으로는 방형이라 그러죠. 네모난, 그 다음에 내성과 외성 이중 성곽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내성에는 지배계층이 거주하고 외성에는 평민이 거주하는 형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뭐 고조선의 요동성을 보면 요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성이고 요게 외성이고, 이때는 청동기 시대죠.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아까 계층 간의 거주지 분리라 그랬죠. 어떻게? 지배계층은 약간 높은 구릉지, 토성 내, 그 다음에 농민은 토성 외곽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고, 국내 도시의 기원 성읍국가, 내성과 외성을 분리됐다 그랬죠. 아까 고조선의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공통적 삼국시대 도성의 이제 공통적 특성을 보면 중국 형식의 근간으로 자연지형을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산성이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퇴매형하고 자연 포곡형. 뭐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산지가 많기 때문에 어 그거를 현대처럼 밀어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방어도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자연 구릉지를 이용한 산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썼답니다. 이제 삼국도시의 형태 중에 가장 자세하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간의 분리, 외적 친위가 지배를 위한 전쟁 때문에 만들었고,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인 형태의 궁궐이 있는 도성계획이 배치였고, 왕도 이외의 지방도시는 이런 성읍이 약간 발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흔적도 안 남아 있었어요. 삼국 간의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고구려의 성을 평양성을 보면 이렇게 외성, 중성, 내성, 을밀대, 북성으로 나눠져 있고 외성에는 평민이 거주하고 있고 중성에는 관청, 내성에는 그 왕궁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북성에는 뭐 신정 같은 이런 게 방어를 위한 곳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그때 시대에 만약에 있었다면 복원해서 3D로 올려보면 이 정도의 성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요거는 내성 내에 있는 안학궁 복원도입니다. 내성에 있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물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는 어쨌든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라도 이 물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좀 체계적으로 운하를 만들어서 연결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후기 통일신라는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형태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이제 그 중국과 교역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통일신라 이제 삼국과 싸우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해서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중국과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면서 풍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풍수의 전례를 보면 음양오행설에 근거해서 산수 형태로 지역의 기륭 화복 관계를 해석했고 그 다음에 분묘 사찰 주거 취락 도성 축저 등에 적용을 했고 뭐 재화를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오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수도 건설에도 이용될 만큼 많이 계속 사용됐죠. 우리나라에서. 풍수의 발달 원인은 산세와 지형의 변화가 심해서 풍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좀 유리했습니다. 중국 성처럼 이렇게 뭔가 탁 평지에 성을 만들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평지도 드물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화, 지형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죠. 뭐 토, 화, 목, 뭐 이런 식으로 금, 요게 상생, 상극, 오행의 상색, 상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그 동서남북이 현무, 청룡, 남주자, 그 다음에 가을, 백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나무와
쇠와 물과 불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죠. 요거와 나중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제 풍수의 기본 원리는 아주 쉽죠. 산물 방위를 위하여 최적지 도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배산임수.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둬라. 산수는 도읍, 궁택, 능묘, 입지 선정에 좋았고, 그 다음에 궁택, 도읍 이런 거는 양택이라 그랬고, 능묘나 무덤을 보는 거는 음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보는 건 약간 양식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방에는 시설 배치 기준이었고, 풍수의 목적은 소우주와 세계를 상징하는 혈과 명당자를 찾는 거죠. 혈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이 피가 흐르는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혈자리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자연에 비교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혈과 명당은 환경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도읍취락 묘지 간의 상징적 표현은 북현무 남주작, 우백호 좌청룡. 그래서 우리가 사대문 이렇게 하면 북쪽에는 무슨 문, 현무, 남주작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뒤에 이게 배산, 뒤에는 산을 두고 임수, 앞에는 물길을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입지 선정에 미친 지리적 공간 개념은 배산임수,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 다음에 좌우의 일치, 그 다음에 국토풍수와 도읍풍수는 조선시대 수도 입지에 적용을 했죠. 고려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도읍풍수는 마을 간, 후면에는 진산설청, 방풍, 그랜드마크,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고선을 보면 이런 형식의 그 위치를 갖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어쨌든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이게 약간 좀 맞는 얘기 중에 하나가 뒤에 산을 두고 있으면 어쨌든 그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찬 공기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이 이렇게 보면 툇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공간 배치를 할 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약간 좁게 되고 마당을 통해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찬 공기를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뭐라 그럴까, 공기 순환이나 온도 이용에 아주 좋은 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이제 제일 큰 도시 경주 보면 5세기 후반에 조방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됐고, 외성이 없는 대신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분지기 때문에 외성을 쌓진 않았습니다. 남한산성, 명월산성 등이 있고, 시가지 형태는 격자형으로 구분을 했죠. 36개의 방으로 구분을 했고, 중앙에 군성, 주변에는 관아, 귀족 거주지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했죠. 첨성대를 주변으로 황룡사, 북천, 그 다음에 산성이 2개 있었고, 다 산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거의 분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외성을 특별히 안 쌓고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궁궐을 두고 전조후시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중국과의 차이는 중국은 평지에 정형한 정방형이었는데 지형 여건에 따라서 약간 아까 보시듯이 약간 일그러진 모습이 있었죠. 궁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장식이 있었고 도시의 확산은 17만 호의 대규모 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첨성대를 중심으로 이제 규칙적인 시설 배치가 이루어졌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주의 전경을 보시면 왕궁등이 있고 등이 많죠. 그 다음에 어디냐? 요 뒤쪽 어딘가에 보면 첨성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 시대를 보셨으면 신라 위에 생겼던 고구려에서 유민들이 올라가서 세웠던 발해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발해 수도는 지금 중국 길림성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도시구조는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장방형이었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이 지었고 내성에는 궁궐을 설치했습니다. 궁성 전면에는 주작대로를 건설해서 조방제에 의한 정연한 격자형 가로를 만들었고요. 중국 도성 기법을 모방하였으나 궁성은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압지 쪽에서 많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궁전터 거의 격자 형태로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었고 일단 그 뒤쪽을 보시면 이제 이쪽이 장항성 아니 그 장안성이죠. 장안성. 그 다음에 여기는 발에 아까 보신 그 도 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아직 터만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완벽하게 저희가 복원이나 이런 건 좀 힘들었고요. 이게 궁성 복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작대로로 해가지고 궁성이 넓게 배치돼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중세를 보면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도시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사회적 배경을 보시면 중앙집권제가 확립됐고 귀적 정치의 관념적 기반이 형성됐습니다. 불교가 융성했고 사탁 건축과 사원 경제의 발달. 이제 고려 시대는 호국 불교라 그랬죠. 팔만대장경이나 그때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이었고 불교가 그만큼 융성했던 시기였죠. 수도 위주의 발전, 강한 왕권 유지와 지배계급의 정치 활동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제 풍수사상으로 본격적인 택지와 도성계획에 활용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1탑씩 가람 배치라 그러죠. 축선에서 금당, 탑, 중문, 회랑, 강당을 두는 거고 이제 2탑씩은 서탑, 동탑, 중문, 금탑, 강당. 뭐 요거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디에서 2탑씩 가람 배치가 났죠. 그 신라의 불국사 쪽에서 보면 이런 식의 배치를 썼었죠. 물리적 특성을 보시면 도시의 형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폐쇄형 도시였고 지형에 의해서 원형이나 타원형을 형성했습니다. 리는 주거지역이고 방은 상업지역으로 오늘날의 지역지구제와 유사한 방법을 썼고요.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수간, 장랑, 점포를 연결해서 쭉 배치를 한 거고요. 요건 조선시대에도 보면 운종가 쪽에 똑같이 배치를 했던 것이죠.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형성했습니다. 북부
북방 47리, 서부, 중부, 남부, 동부 이런 식으로 이제 리 형태, 방과 리 형태로 구분을 했고, 여기는 주작대로의 공공이에요. 병부, 형부, 이부, 상서부,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앞쪽에 문과 쭉 해서 점포를 연결해 가지고 쭉 요 뒤쪽에 쓸 수 있는 공공기관을 배치했죠. 도시비열 형태를 보면 개경, 뭐 그 태조가 고려의 수도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민정과 안정, 군사적 정세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제 개경을 만들었고, 입지 여건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요새, 그 다음에 남측은 평야로 해서 이제 물이 지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공격에 유리하다, 공수 양면에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를 썼습니다. 예성강변을 이용한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죠. 정치, 경제, 군사 등으로 중심지로서 양호한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송악산, 탄현, 동동문, 선의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진 개경의 입지 여건입니다. 궁성계획은 시정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했듯이 리방제 도입을 시작한 거죠. 200간이 되는 궁성을 축조하였고, 그 다음에 왕궁의 만월 때는 높은 지형에 입지해 있고, 궁성 위주의 13개 문을 형상을 했습니다. 아까 청동기 시대도 그렇고 높은 지역을 위치를 하면 그 지배계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아마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보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시선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높은 곳에 배치하면 밑에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새 또 펜트하우스나 이런 쪽이 제일 높은 것이고, 비싸죠. 왜? 건축적으로 보면 그 이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건축적으로 보면 권력에 대한 만족감을 그 건축에다 표현하고, 도시에 또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가지는 오부 35방 240리로 구획됐고, 동서남북 방향은 점포 상업지역으로 활용했고, 리는 취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토성터죠. 토성을 만들고 만월궁터를 만들고 앞에 주작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물길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었죠. 삼성으로 분리되어 있고, 궁성, 내성, 외성. 궁성과 외성은 각각 4대문, 4소문을 배치했죠. 남측에는 시장을 설치해서 상업적인 시설을 가능하게 했고, 장각이 1000여 개가 있습니다. 대창고가 113개 정도 됐다고 얘기가 있고요. 장각을 연결하는 가로 배치, 시설은 지형에 따라 좀 산재되어 있었고, 민가는 수십 호씩 시민 불악을 형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지 형태는 약간 불규칙이죠. 왜?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를 규칙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문, 북문,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대문이 있고, 팔방으로 요 사이사이 나 있는 게 소문이 돼 있죠. 궁성도 똑같은 배치로 돼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궁성, 내성, 외성. 그리고 이쪽이 등고선 표시를 보면 산지 위쪽에 있으니까 이 궁성 안쪽에서는 내려다보기 쉽겠죠.
궁성 위에 여기 승평문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밑을 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성을 한번 봅시다. 신분 계급사회 구조가 변모됐죠. 음, 여러분 약간 싫어하시겠지만 고려 시대는 무장 그 묵과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많이 쓰던 무신 계급이 힘을 쓰던 세력이었고 조선 시대는 어떻습니까? 양반과 사대부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유교 이제 불교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교의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농본 사상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상인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변하게 되죠. 도시적 특징은 전 산업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폐쇄 성곽 도시에 의한 정치적 도시, 왕권이 상징적으로 건립된 후에 권력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되죠. 지방 도시는 가명이 설치된 곳이 행정 도시 역할을 했고요. 양반을 잘 나타내는 신분 구조의 그 계급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 제일 높은 사대부, 양반, 그 다음에 여기가 중인, 그 다음에 여기 평민, 요 뒤에 보침지고 다니는 사람이 노비 정도 되겠죠. 형태적 특징은 이때만 해도 아직 그 개항기 이전이고 우리는 역시 외적 침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곽도시가 발달했을 뿐이 없었습니다. 정치 군사적 기능이 가장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고 18세기 말까지 성곽이 축적됐습니다. 성곽에 의한 도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지형 조건에 따라 평면 형태 성문 위치 그 다음에 공간 분할 가로 체계가 결정됐습니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배치하기에는 아까 어떤 것들이 많이 사용됐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 번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풍수사상이 계속 조선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죠. 성곽도시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국토지역 차원에서 방위, 그 다음에 주민보호와 농경지 확보, 교통의 편리성, 주요 시설의 배치 조건들이 고려됐습니다. 폐쇄읍성 도시죠. 형태적 이제 형태로는 풍수적 형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평면적 질환, 지형 조건에 따라 평면 형태를 보면 정형적 기하학적 형태,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나 수도에 적용을 했고 부정적 형태나 생물적 형태는 도성이나 읍성, 지방에 있는 행정 도시죠. 거기에 적용이 됐고 형국의 유형은 지형세에 따라서 이제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도시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면 조선시대 맹호출립형, 장군 대자형, 금남포구형 이런 식으로 한국 유형에 의해서 도성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풍수에 의해서. 한성 보시면 조선 태조는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성을 이제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 분 잘 아시는 왕십리 있죠. 이제 그게 왜 왕십리인 줄 아세요? 아, 거기다 맨 처음에 왕성 도읍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스님이 거기 말고 저기 십리만 더 가면 좋은 터가 있으니 거기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지역명이 왕십리가 됐다고 합니다. 궁궐은 종묘, 관청 등 공사를 시작했고
성저 심리를 확정했죠. 행정구역을 도성 내 주변 심리구역으로 구분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원적 관리 체계를 확립했고요. 그때 보시면 이런 식의 그 경도 오브를 나타내는, 여기가 서울이죠. 그때 말하는 한양, 여기에서 심리씩 해가지고 이 외곽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지도에 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위성 도시죠. 위성표입니다. 보시면 풍수적 지세를 보면 4개의 산가, 뭐 주작산, 내온산, 외산, 조산이 있고, 내산은 북한산과 낙산, 인왕산, 남산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을 축적하게 됐죠. 그 다음에 외산은 북한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을 이용했고요.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산세 지향이고 뭐 양과 양이 부딪혀 화를 가져온다. 여기 보시면 남산 쪽에 숭례문이 있죠. 숭례문이 남쪽은 뭘로 돼 있죠? 주작이죠. 그래서 불이 자주 난다. 뭐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걸 눌러주는 게 남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성 배치를 하였는데, 결국 숭례문은 불타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거쳐서 복원을 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뭐 우연의 일치를 할 수도 있고요. 공간 구조를 보시면 풍수사상에 근거를 하여 도시의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해서 중국의 줄의 공기의 원리를 적용해서 주작대로, 좌묘우사, 전조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초기 한성은 원형에 거의 유사하고 사대문과 사소문을 아까 설치했죠. 이거는 고려에도 이렇게 설정했죠. 내성 대신 궁성을 축적했고요. 남한산성이 외성 역할을 했고, 성곽 규모는 여기 보시듯이 9,975보, 사람의 발로 옛날엔 측정을 했죠. 높이가 70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삼리 이렇게 해서 구리, 왕궁이 있고, 사직과 종묘가 있고, 뒤에는 시장과, 그 다음에 마을 요 앞에는 광화문 일대죠. 조정이 있었고, 자, 주요 기능의 배치를 보면 풍수와 혼합했죠. 줄의 공개 풍수와 궁궐 배치는 경복궁에 백악산을 주산을 등지고 남양 배치를 했고, 창덕궁은 응봉, 부주산을 등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제, 정면에는 육조와 시전을 배치했고, 주작대로는 광화문, 지금의 광화문이죠. 남대문까지 쭉 연결되는 그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뒤쪽으로. 그래서 도성에 이런 식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한성의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 배치 계획은 내사산에 의한 사대문, 사소문이 배치되고요. 성곽과 가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요 가로 체계는 전체적으로 T자형 주작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연결되는 큰 도로하고, 그 다음에 종로 쪽에서 이렇게 서소문까지 연결되는 큰 가로 형태 T자형 가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남북은 주작대로 광화문, 남대문에
이어지고, 동대문은 서대문에서 흥인문, 종로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일반 주택가는 지형의 제약으로 약간 불규칙합니다. 남산 밑이나 뭐 이렇게 지금 뭐 보시면 알다시피 그 어디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대로는 18m,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 58척, 대로는 58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복궁 근 이제 서서문, 광의문, 그 다음에 남대문, 이제 광화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있었죠. 주요 시설 배치를 보면 6조 거리가 형성돼 있죠. 6조가 뭐죠?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서측에는 예조,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를 배치하게 됐고, 종로, 남대문, 흥인로는 시장을 배치했습니다. 운종가라 불리죠. 왜 운종가라 불렸을까요? 아, 구름처럼 보였다 구름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전문 상점인 유기전, 이거는 나라에서 독점권을 줘서 만든 유기전이죠. 나중에 폐해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런 식의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분포는 신분에 따라 분리가 됐고, 궁궐 중심으로 왕주가 상류층의 양반이 있었고, 궁궐 정면에는 하급 양반이 거주했고, 남촌 하급 양반, 북촌엔 상류 양반이 거주하게 됐고요. 상인이나 서민은 종로나 을지로 일대 그 많이 살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반은 어쨌든 좀 높은 쪽 지역이죠. 남촌, 그러니까 남산 및, 그 다음에 북촌, 요런 데가 약간 높은 쪽, 북한 사이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높게 보이죠. 그 다음에 농민은 성저라 그래서 성 주변, 밖에, 외곽에 살게 됩니다. 주택은 한옥 구조로 기역자, 디귿자, 미흡자 형태로 유지됐고요. 한성에는 약 10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게 남촌이고 이게 북촌 지역인데, 아, 남촌이 왜 이렇게 멋있어? 잘 지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 지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는 못 짓고 살았겠죠. 그 약간 하급 양반이었으니까. 여기가 보면 지금 남산 한옥마을 터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남촌이라 불리면서 양반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성의 지도는 이렇게만 돼 있었고요. 한성 당시 요런 모양을 두고 이제 계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게 청계천이죠. 산을 둘러싸고 있고, 여기가 남산, 뭐 여기가 북한산,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쭉 성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말 이후를 보면 1920년대부터 이렇게 서울이 점점점 커져나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제시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의 역사니까 일단 한번 해야 되겠죠. 개항과 시민계급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자연지형을 활용한 방안이나 원형 성곽도시의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중상주의를 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게 되죠. 여건이 양호한 해안도시 인천이 개방되죠. 그래서 철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다 끌고 오게 됩니다. 산업자본 축적을 위해서 중상주의가 목적이 되고 개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해안도시, 항구도시, 인천이죠. 특히 외국인 전용 지역인
조개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 형태의 발생이 되었죠. 이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그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가보시면 아직 옛날 집이나 개양 상태의 그 주거지가, 외국인 주거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양시의 한국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당시의 수표교, 그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요게 청계천이죠. 27년에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도고요. 그때 보면 이제 서울역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런 성곽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때 보면 요게 그 숭례문부터 쭉 올라와서 T자형 가로라고 그랬죠. 조선시대. 그 당시에 이 광화문 대로 쪽이죠. 숭례문에서 쭉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도시가 소멸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내부 가로는 격자형이죠. 도시 인구 집중이나 철도 건설, 계획적인 가로 체계가 조성됐고요.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하면서 도시가 전부 망가지게 돼서 복구 사업을 할 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시가지 중심의 발전을 하게 되죠. 뭐 일제시대, 그건 아까 좀 여담이었고, 요거는 이제 방어형 성곽이 붕괴됐다고 말씀하시죠. 항구 중심의 도시 발전을 했고, 뭐 신시가지 도시 조개 중심으로 해서 변모, 인구가 급증하고 시설도 근대 시설적인 출현을 했고, 가로는 격자형으로 이제 조금씩 변모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방향은 없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토지나 이런 걸 뺏기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네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성벽 철거를 하고 철도를 놓게 됩니다. 시구를 개정하죠. 성벽 철거로 이제 새로운 도시나 철도가 개설되고 시장이 형성됩니다. 전통적인 도시의 맥락이 단절되고 오픈 스페이스로 변모되죠. 철도 개통으로 이제 그 철거된 성벽은 주변의 근대 상점가로 만드는데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밑에 기반석이나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계양기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농산물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일본에 공급하고 뭐 이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육성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무슨 이런 미싱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쌀, 생선, 고기 필요한 것들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릇이 다 노쇠였지 않습니까? 노쇠였는데 이제 노쇠는 우리가 현대전에서 뭐에 필요하죠? 탄피가 필요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군수물자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우리나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고 그때 나눠준 게 이제 뭐 스테인레스
뭐 이런 것들 밥공기로 나눠주고 아니면 사기 밥그릇 막 이런 거 써라 이래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륙의 병창기지로 통치를 했죠. 얘네가 저희를 점령할 때, 아,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저희를 이제 통치하게 된 거죠. 낭북공정에서 산업화 추진이 됐고, 공업 부분은 이제 약간 편중되게 만들어졌죠. 왜냐 그러면 일본에 가져갈 수 있는 빠른 지역, 뭐 부산, 목포 이런 쪽이 좀 많이 발전됐고, 뭐 인천이나 그 외의 지역은 좀 그랬죠. 시구 구정 개정을 했죠.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실시했고, 뭐 어쨌든 신도시 건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식민지 정책으로 1904년 시가지 계획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제 이게 국내 도시계획의 시초고, 계획적 특성은 지역지구 지정을 했고, 건축물 제한, 토지구획 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수탈을 많이 했죠. 가로계획과 토지구획 사업을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전통적인 도시를 파괴했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그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풍수에 의해서 이제 도시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거 없이 주거지 중심으로 격자 방사형으로 가로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도시는 구시가지 정비 확장은 서울 평양 등을 했고, 신고시가의 분리 입지형 부산 목포, 목포 이제 부산 항 쪽은 이제 신시가지, 목포도 그렇고 항구 쪽을 이제 목포는 그 남쪽에 있는 곡식 창고에서 이제 식량을 실어 가려고 만들었고요. 부산은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 들어오고 뭐 가져 나가고 하는 쪽. 이거는 식량이 아닌 이제 다른 자원을 가져갔었죠, 얘네가. 뭐 신도시는 신의주나 진해, 이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만든 지역이고요. 26년 당시의 서울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0년대 도시계획을 한 지도고요. 그 다음에 요 10년대 모습입니다. 이게 조선 총독부죠. 그래서 궁궐 앞에 딱 맞고, 여기다가 이제 창경궁에는 창경원을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좀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2년에 있는 일본의 도시계획 지도였고요. 요거는 이제 39년에 어떤 방식으로 한성을 재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했고, 요게 이제 철도, 인천 쪽으로 나간 철도가 이렇게 보이죠. 요 당시에. 그래서 요 당시엔 한강의 다리가 하나, 두 개뿐이 없었죠. 42년의 도시계획의 모습입니다. 필지를 나누고 합필하고 이런 것들. 요거는 42년에 명동, 신시가지. 그 당시에 일본 주거지역과 이제 그 조선인들 사는 데를 분리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명동부터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옛날에 남촌이나 이쪽에 있었던 지역을 좀 싹 밀고, 그쪽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
가끔 장충동 요쪽까지 쭉 해서 그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종로서부터 요 뒤쪽으로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미국인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도시계획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변화를 보시면 1394년부터 1995년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13년까지 변화, 14년에서 63년까지 변화, 그 다음에 73년에 있었던 변화, 서울이 워낙 커지면서 인구가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행정구역을 더 세분화시켰죠. 그 이후에 우리가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면서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거의 폐허가 돼서 남아나는 게 없죠. 네,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급격한 도시화가 생기고, 이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주택 문제가 생기면서 신시가지 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신시가지 개발 등을 하게 되죠. 65년에 여의도를 시작으로 명동, 잠실, 목동을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를 형성합니다. 근데 격자가로 체계를 도입하게 되고 개별 단지는 일자형, 미음자형으로 형성하게 되죠. 급속한 도시화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50년대 보시면 압니다. 50년대부터 이제 막 서울이 번창해 나가니까 요렇게 보이시는 게 지금 구한성이라고, 한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죠? 공덕, 도남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고, 인구가 점점 모여들다 보니까 점점 서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해주죠. 우리가 50년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요 시내부터 저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을 해서 조금 집단 주택을 이제 막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60년대는 영동지구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70년대에서 영동, 잠실 이쪽이 이제 드디어 강남,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강남이 절대적으로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서 도시계획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어떻게 하냐, 내부 순환도로, 외부 순환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여기 주변에 위성도시를 둘 계획을 하고 있죠. 필지가 뭐냐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죠.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고요. 요게 하나의 필지죠. 우리가 그 지형 지적도 보면 나와 있는 지적 공부를 하게 되면 보는 거고, 대지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얘기합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하거나 하나의 대지를 분할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요.
분할할 수도 있고 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필지가 지적법상의 개념이라면 대지는 건축법상의 개념입니다. 자, 토지구획 적립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가로망이 어지럽고 불규칙한 토지들을 뭐 도로를 먼저 격자망으로 깔고 거기에 반듯반듯하게 알맞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뭐 뭐냐? 환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공짜로 할 수 없죠.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할 때 아예 나라에서 전부 다 토지권을 인수해버리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서 조각난 그러니까 1번 땅은 요렇게, 2번 땅은 요렇게, 3번 땅은 여기, 4번 땅은 여기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확실히 틀려졌죠.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나머지 땅의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채비지, 뭐 공공면적을 이용할 때 만들어주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보류지라 그래서 뭐 공공시설 플러스 채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만큼의 땅을 주고 요건 우리가 쓸게 라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서울이죠. 예. 요게 무엇일까요? 요게 세운상가 쪽입니다. 세운상가서부터 해서 쭉 종로까지 연결된 거고, 여기가 지금은 없어진 청계 고가도로를 공사하고 있었던 시절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종암동 쪽 도시계획이었고요. 도남동 쪽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지구획 사업을 실시했죠. 한남동도 이런 식으로 했고, 67년에는 서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강변. 다 그때는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뭐 우리가 바다까지 갈 능력이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름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한강이. 근데 67년까지 여기 강변북로 이렇게 식으로 설치가 되면서 점점점 공사가 시작되고, 강은 사람이 마주하지 못하는 도로 이제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토지구획 사업 정리에 폐해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도시 공간에 고려가 없이 사업 지구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거죠. 개발 후 토지가 이용되지 않고 이제 토지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내비뒀다가 뭐 이때 뭐 복부인들이 막 가격을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돌리고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된 거죠.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지금은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이 됐죠. 제대로 된 생활권과 공공시설의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영동지구 쪽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지구를 이렇게 조성도를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영동 신시가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간 서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역 지구 단위별로 개발을 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격자형 도로가 잘 이어져서 좋은데 요 옆에랑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위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동지구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지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강남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60년, 76년대, 80년대, 86년대, 91년도 강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상업지역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참 우여곡절 끝에 계속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강의 끝나면 지금 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대면 수업이 계속 되는지 대면 수업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단톡방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 공지란은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또 이 출석 체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교수님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지난 학기도 그랬지만 이번 학기도 제가 이제 거의 학기 말쯤 되면 출석 체크에 관해서 한번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출석 체크를 전산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학교에 제출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24절기 중에 방과 낮이 같아진 데는 춘분이 있었죠. 이번 주 단어는 춘분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